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예,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운데요. 주말 기분이 들기 시작하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은 약간 올라가지만 날씨는 흐릴 거라고 합니다. 2018년 첫 주는 이런 식으로 저물어 가는데요. 올 들어 첫 번째 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새해 들어서 뭔가 해보겠다고 마음먹은 거 최소한 이번 주는 잘 지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런 결심이 잘 이어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모쪼록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올해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각종 교육 정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새로운 교육 과정이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2018년 교육계에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남북 간에 있어서의 이른바 대화 채널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자 또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요번에 한 번 더 도전하시죠?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검토, 어떤 걸 검토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3년 반 동안 예. 정말 우리 도민들이 제가 한 교육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또 지금 현재 교육개혁을 위해서 정말 제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면에서 좀 스스로 성찰도 하고,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 주변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또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네, 여러 면에서. 네. 네. 그렇게 이해해도 별 무리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네. 역시 교육은 제가 보기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 정책이 이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지금 이제 미래 교육을 위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신 지 한 6개월 지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개혁이라는 게 사실 지금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책임감도 느끼고요. 그래서 여러 상황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다 검토 중이라고 그러시니까 아니, 근데요. 네네. 요번 선거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진보 교육감 돌풍이 상당했는데 이번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정말 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교육이 정말 뭐냐 하고 한 것. 이제까지 우리 교육이 가령 답을 맞추거나 혹은 이 사지선다형의 이 수능시험 잘 보는 것이 하나의 목적처럼 돼 있었다면, 암기와 이런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상상력을 기르고 동시에 어떤 답을 맞추기보다는 문제의식을 가질 줄 알고, 그리고 뭔가 자기 의견을 서술해 발표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네. 그런 새로운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이제 또 이슈가 되는 게 이 자사고 폐지 문제, 특목고 폐지 문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점이 교육의 큰 하나의 이 과제인데요. 이제까지 네. 우리가 수월성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좀 더 우수하게 기르자 해서 학생들도 등급을 매기고, 학교도 등급을 매기고, 선생님들도 등급을 매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세계라는 건 등급은 사실 무의미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양한 교육, 특성화된 교육, 개별적으로 어떤 잠재력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면, 지금 자사고나 특목고 같이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그야말로 암기식 교육을 통해서 수능시험 잘 보거나 이런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은
시대적인 것과는 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물론 이건 교육감님들의 어떤 그 업무 영역에 속하지는 않지만 대학 입시가 그대로 있고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게 있는 상황은 그게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고친다라는 거 이거 좀 그런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려면요. 이것이 지금 국가가 이제까지 주관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입시제도뿐만 아니라 네. 서열을 아예 없애는. 이제 서열화도 마찬가지 사실 국가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정해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고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의 현장이 바뀌지 않는 한 저는 이것이 바뀔 수가 지금 이런 상황이 바뀔 수가 없고 대학 입시도 바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아무튼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할 것 없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또 장래 자기가 잠재력을 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선택해 할 수 있다고 하면 예. 이것이 미래지향에 아주 바람직한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중학교가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고요. 예. 고등학교도 이제 학점제로 가자 이렇게 이제 전환돼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학점제로 가자는 거 전교조도 반대하고 교총도 반대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어쩌면 한 100여 년 동안 지속해온 과거 시대의 교육체제, 예. 과거 시대의 교육 목표였다면 이제 미래 시대의 교육 목표와 교육 가치 방법을 새롭게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것이죠. 근데요, 네. 정교조 합법화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저는 전교조가 지난 10수년간 해온 그 참교육 운동이라든가 학교 현장에서의 선생님들의 그 진지한 교육의 변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전교조의 합법화를 가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 조합원 가운데 한 분이 해직 교사였기 때문에 조합 자체를 불법화한 건데 이 과정도 그렇게 석연한 건 아니었죠. 아무리 뭐 법률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저는 합법화가 돼야 된다고 전 뭐 여러 차례 주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전교조가 그런 의미에서 교육개혁이라든가 학교의 민주주의라든가 이건 변화시켜 나가는 예.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네. 뭐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거예요. 네, 정교조가 또 나름대로 굉장히 기여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이념지향적 교육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것은 일부 그 교육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라든가 통일 문제를 좀 더 강조해서 프로그램을 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건 아마 열에 하나 정도나 또는 뭐 100에 한 두세 정도의 관계죠. 실제로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전교조가 기여해온 바는 대단히 좀 크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념지향적 교육을 했다라고 비판하는 측의 주장은 네. 침소봉대 작은 부분을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저는 오히려 이런 자유로운 사고, 어떤 자유로운 표현, 이 학습에서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사회와 어른들이 갖고 있던 이 고정관념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런 걸,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었는데, 전교조 선생님도 용감하게 이제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했었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실제로 이런 교육으로 해서 세계 시민 교과서나 이 평화 시민 교과서 같은 것도 새로 만들어냈거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념을 뛰어넘어서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어떤 교육은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재정 교육관님께서 그 한반도 평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으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남북 한 라인이 복원이 됐는데 1년 11개월 만에. 예. 그런데 일단 이번에 이런 분위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현실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계속돼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이요? 네, 이것이 이제 왜요? 평창 올림픽의 참여를 통한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정말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북한의 참여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기여가 한반도의 평화의 대화, 남북 대화의 진정한 물려는와
아마 북미 간의 대화와 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정은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결국 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이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인 것이요. 예.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4차 핵실험을 한 것이 2016년 1월이거든요. 2년 전. 예. 대체로 핵실험을 한 3년 간격으로 해왔었습니다. 북한이. 예. 그러나 지난 2년 동안에 5차, 6차 핵실험을 다 감행을 했거든요. 예. 거기다가 미사일 실험도 과거와는 달리 아주 그 간격을 아주 좁혀서 예. 금방 화성 14호 예. 하고 화성 15호 하고 이래서 결국은 북한으로서는 의도했던 실험을 거의 다 완성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도했던 실험을 다 완성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ICBM 개발도 끝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 주장에 의해서 보면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걸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예. 그 사람들의 주장이나 혹은 국제사회가 평가하는 걸 보면 대체로 ICBM도 의도한 바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이 핵실험도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더 이상 실험이 더 필요가 없는 거겠죠.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과거와 다른 상황에서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계제에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환점을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벌기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시간 벌기용이 아닌데 그렇다면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핵 보유 강대국이라는 입장에서 우리랑 대화를 하고 미국이랑 대화를 한다면 실제로 그 전제 조건이 핵 보유 강대국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전제 하에서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근데 아마 우리 신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예. 이 지구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무기 아니겠습니까?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1945년에 핵무기를 사용했던 역사 이후로 한 번도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 하나고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가는 핵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디다 어떻게 쓰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반도의 공멸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한 일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오히려 이 그동안의 대화가 중단되고 한 결과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제라도 미국과 중국, 한국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서 북한이 정말 진지한 대화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물론 쓸 수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밸런스 오브 테러, 공포의 균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핵무기가 없고 북한은 예를 들면 핵무기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대화를 한다면 북한이 우리한테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요구 이런 거 막 하면서 국제사회에 동떨어지고 국제공조, 다회복제제에 대한 국제공조의 균열을 이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요구를 막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요. 예. 우리가 핵무기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지 우리는 미국의 해구산의 지원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어마어마한 핵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당장 우리가 군사훈련하게 되면 다른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오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절대로 이런 군사적 균형에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죠. 우리가 한미 군사 동맹이 굳건하게 돼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미 공조는 정말 아주 굳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남북의 지금 대화도 한미 간의 이런 어떤 공조 체제가 아니면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공조 체제가 아주 굳건하다 이렇게 보신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네. 요거 지금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할 때 이재명 시장 우리가 전해철 의원 이런 분들하고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누구랑 더 궁합이 잘 맞으실 거라고 보세요? 지방선거 때? 저는 두 분 다 아주 가깝게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예. 다 우리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고 예. 특히 성남시는 교육적으로 저희하고 아주 많은
프로그램을 같이 해왔고 전해철 의원의 경우는 경기도당 대표 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교육에 관해서 여러 차례 같이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두 분 다 아주 교육에 대해서는 확고한 지원 세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을까요? 예, 오늘 목요일 아침이죠. 8시 31분 02초 지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더 추운 아침입니다. 이럴 때 차들 많이 갖고 나오시는데 교통 상황 알아봐야겠죠.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어제보다 더 추운 목요일 아침 고장차 소식이 율곡로 위로 들립니다. 율곡로는 안국동 사거리와 안국역 사이 3차로에 버스가 고장으로 조금 전에 서게 되면서 율곡로 종로경찰서 부근으로 꽤 혼잡하고요. 비교적 같이 가는 종로는 양방향 수월합니다. 을지로는 을지로 4가에서 3가 방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반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쪽으로는 1가에서 2가 쪽으로 밀립니다. 마포로는 서대문 방향으로 공덕 오거리에서 애호계 쪽으로 답답합니다. 끝으로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군자 요금소 부근 1차로에 사고 나서 이 부근으로 혼잡합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요새 말이에요. 네. 원화 가치가 자꾸 떨어져요. 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환율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 그렇죠.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일단은 작년 4분기만 해도 한 거의 8% 정도 원화 가치가 올랐고 그리고 1년 동안은 봐도 한 14% 정도 올랐습니다. 달러화 대비요. 말씀 그 이유는 원래는 미국이 계속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3번 올리고 올해도 3번 올리겠다. 333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풀어놓은 달러를 양적 완화하는 달러를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으로 흡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근데 우리가 더 올리면은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올리면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거의 그렇죠. 역전이 되거나 그렇죠. 비슷하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달러 가치가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달러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해서는 달러화 대비를 보여준 달러 인덱스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3개월 거의 최저치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만 그 정도는 다 우리가 용인하는 수준이고 예측한 수준 정도라는 거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감세를 하겠다는 거죠.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지면 어쩔 수 없이 달러화 가치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약세다 이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화 가치가 특히 더 강세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의 가치 변화를 보니까 유로화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이 원화입니다. 그러니까 주요국 통화 중에 10여 개국 통화 중에 2위 정도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일단은 한국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주요 국가 중에서 3%대 성장한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좀 의미가 있고 계속해서 수출로 먹고 살면서 막대한 흑자를 기록,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결국에 달러를 많이 벌어왔으니까 한국에서 달러화가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동안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인 게 이제 북한인데 이 부분도 이제 좀 최근에 대화 정국이 되면서 완화되는 것 아니냐. 물론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국 원화 가치가 좀 떨어졌는데 약간의 조정인지 그건 추세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들 예상하시겠죠. 수출에는 불리하고 수입에는 유리하고 기러기 아빠들에겐 좋고 그리고 올해 우리 정부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열겠다라고 했잖아요. 33 시대 3% 성장 3만 달러. 이렇게 보면 결국에 원화 가치가 오르니까
또 유리한 거죠, 사실. 유리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출이 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대기업은 이렇게 환율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대부분 현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그 생산지들 같은 경우 이제 약간의 그 개발도상국 국가들 그 나라의 환율 가치가 떨어지면 그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오히려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원달러 환율보다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측 가능한 수준에 있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지금 발표한 대로 감세 정책을 펼친다면 달러와 강세로 가기 전환하기는 힘들 것 같다. 결국에 원화 가치 상승세는 좀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정부의 예상이고요. 다만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거나 특히나 원화 가치가 너무 오른다거나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손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근데 내전처럼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눈 부릅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조작국이 되는 순간 또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정부가 약간 용인하는 그런 형태라서 지금 계속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선업 혁신 성장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거제 가서 얘기한 거죠? 맞습니다. 어제 쉐빙선을 타면서 얘기했는데 그 쉐빙선이 2m 얼음도 헤치고 가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LNG 운반선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신북방 정책. 거기 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북구 항로를 가고 하는 그런 배니까 거기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동안 조선업 하면 구조조정의 대명사였거든요. 그렇죠. 뭐만 하면 구조조정하고 감원하고 줄이고 회사 통합하고 없애고 그랬거든요. 이 힘든 시기를 이 쉐빙선처럼 잘 이겨내면 다시 조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분기 중에 그동안 조선업 줄이기만 했는데 조선업 혁신 성장 방안을 마련해서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고통분담 더 안 하고 이제 혁신 성장하겠다는 건데 그 그림이 그 방향이 어떤 건지는 좀 되게 주목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요. 요새 이 아랍에미리트가 아주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질 정도로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친했나. 글쎄요. 그렇게 생각이 되죠. 예. 근데 이 아랍에미리트 자금이 국내 증시에 갑자기 들어와서 추측이 좀 무성한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새벽에 나온 뉴스에서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어야 되는데 잠깐 놓쳤고요. 이겁니다. 작년 11월에 국내 증시에 난데없이 아랍에미리트 자금이 확 들어왔다는 거죠. 그동안 왜 그러냐. 작년 6월부터 10월, 5개월 동안은 아랍에미리트 자금이 나갔으니까 순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국내 주식을 팔았어요. 그런데 11월에 갑자기 확 샀던 거죠. 이 시기가 또 이제 우리 기사 쓰기 좋으니까 이렇게 쓴 거죠. 작년 11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일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먼저 그 아크 부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갔잖아요. 그 시기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이게 또 무슨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에 또 뭔가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야? 모종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그마치 1조 원 가까이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자금과는 아예 달리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랍에미리트 이 판도라 상자, 원전 게이트, 뭐라고 이름 지을지 모르지만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뭔지 알아야지 이름을 붙이죠. 그러니까 오늘 또 보도가 보면 그 군사 협정에 준하는 조약은 노무현 정부 때 지었다라는 조간 보도도 있던데요. 과연 무엇이 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관계, 아랍에미리트 왕세자 왕세제를 기분 나쁘게 했는지는 계속해서 여야 간의 얘기가 너무 다르니까 일단 명쾌하게 해결이 돼야지 이런 얘기도 안 나오고 이런 기사도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계속 해결이 명쾌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런 기사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진짜 이거 모르겠더라고요. 자, 국내 유가 시장에서 이란발 오일 쇼크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랬는데 이 기름값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르고 있고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정도 간격으로 국내 유가에 반영이 되니까 더 오르겠죠.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수 조치도 해제가 됐지만 그 이후에 380만 배럴 오페크 회원국 중에 3위에 해당하는 산유국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국제 뉴스를 보면 반정부 시위가 정말 많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서 이 반정부 시위를 지원하는 듯한
그 메시지로 남겼거든요. 화끈하고 엄청난 지원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뭐 한 450명이 체포되고 21명이 사망하고 그런 시위입니다. 그러니까 감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특히 두바이나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60대 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최근에 오페크 회원국인 사우디나 비오페크 국가인 러시아도 감산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란까지 감산하겠다고 하니까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는 거고요. 결국에 이제 뭐 대부분의 경기도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예. 국제유가가 오르면 또 이제 국내 경기나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이 영국이 이제 EU 탈퇴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 EU 탈퇴하는 대신에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러니까 TPP에 참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예, 이게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까요? 이건 물론 일단. 근데 이게 진짜 이게 환태평양, 태평양이 들어가는데. 예? 이제 이름도 바꿔야 되겠죠. 근데 그 브렉시트라고 하잖아요. 예. EU를 벗어나는 거. 그걸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TPP에 만약에 참여한다면 그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브렉트랜스라고 해야 되나요? 어휴. 아니, 그러니까 브렉트랜스젠더? 아무튼 이게 어디까지나 영국에서 나온 보도예요. 예. 그러니까 파이낸스 타임즈의 보도인데 일단 그 브렉시트 하면 자유무역하고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보호무역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빠졌으니까 내가 여기 가서 뭔가 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위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 특히나 영연방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가 이 TPP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국도 명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다만 지금 브렉시트 협상도 얼마나 지난하겠습니까? 이제 뭐 얼마로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뭐 2019년 상반기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 이유가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또 이 TPP 협상을 하겠다라는 건 이제 영국 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 하나만 더. 광화문이 국내 최대 상권으로 부상했네요. 원래 강남이 1위였어요. 강남역 쪽이. 근데 이게 올해에 SK텔레콤이 상권 분석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더니 광화문이 1위였던 이유가 아마도 이 촛불이 바꿔놓은 역사가 아니겠느냐. 거기에 사람들 많이 가니까. 맞습니다. 예전에 집회면 사람이 안 갔는데 촛불은 사람과 가족형 집회로 바뀌면서 최대 상권으로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건국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현충원을 찾아서 방명록에 남긴 얘기인데요. 자, 그동안 정치권에서 건국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를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건국 100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이거는 결국 내년 2019년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건국절 논란의 쐐기를 박은 것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왜 생긴 건지 알아보죠. 자, 오늘도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건국절 논란. 이게 언제부터 이게 생긴 거예요? 신 교수님도 생각해 보시면 이제 기억이 나시잖아요. 안 나시나요? 납니다. 예,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나왔는데 사실 논의 제기 자체가 참 이상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건국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1949년 2월에 이제 국경이라고 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당시엔 4대 국경일을 국가의 탄생과 관련된 4대 국경일을 제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당시 제정했던 재헌헌법 전문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주체고요.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 만방에 선포한 이렇게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국경에는 당연히 유구한 역사가 시작된 개천절이었고요. 절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건립한 계기가 3.1운동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3.1절을 국경일로 지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제 개천절, 나머지 이제 광복절, 제헌절은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3.1절은 무슨 절이라는 이름이 없고 날짜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게 좀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전체 뭐랄까요, 좀 일관된 좀 균형으로 보자면, 맥락으로 보자면은 개천절에 뒤이어서 대한민국의 건국절로 명명을 해야 하는데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것은 맞지만 3.1운동으로 건립된 정부는 3월 1일 날 당장 건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시차가 있어요. 예. 그 시차가 있어서 그냥 3.1절이라 건국절이라고 하지 않고 3.1절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건국절은 정부 수립과 동시에 정부 수립 직후에 제정이 됐던 것이고 그때는 이제 국내에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이제 들어서자마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권 때는 1949년 그 정부 수립 이듬해죠. 예. 1949년이 3.1운동 2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때 연호가 민국 2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설립된 지 20년이 됐다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였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1919년서 건립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 수립과 동시에 이제 당시 정부가 선포를 했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발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은 보수 정권도 초기에는 이 임시정부 그러니까 3.1절을 그 건국일로 생각을 했다. 아니 보수 정부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보수 정부도가 아니라 네. 보수의 가치였어요 그것이요. 그런데 좌파 사회주의자 네.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죠. 인정하지 않았기에 자기들끼리 이제 따로 이제 대한민국 그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를 했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반대했었고 태극기 사용에 반대했었고 따로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그렇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그렇고 3.1운동으로서 이제 독립을 선언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1980년대까지도 이른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이른바 당시의 좌파 학계였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소중히 지키자라고 주장했던 것이 이제 우파였어요,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주장해 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이른바 학계 내에서 좀 일부 좀 변동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학문 연구경이 나타나면서 이 문제를 굉장히 좀 미시적이고 뭐랄까요, 좀 제한적으로 역사인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팩트의 사실의 문제로 치환시켜 버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특히 이제 그 일제강점기의 친일 문제라든가 또 일본에 협력해서 이제 치부했던 사람들 정통성의 이른바 이제 임시정부 법통론에서 더불어 같이 얘기했던 민족사적 정통성 문제에 위배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복권을 시도하면서 이제 3.1운동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는 우리가 주권이 없었던 시대이니까 일본이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이니까 일본에 협력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이제 만들어내면서 느닷없이 건국절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건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3.1절이 가졌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당시 그러니까 그 의미가 아니라 그 해방 직후에 당시 이제 정부 수립 정권 담당자들이 가졌던 문제의식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제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48년인가요? 이쪽으로 봐야 된다는 주장이라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때를 건국으로 봐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건 이름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튀어나왔느냐는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 쓴 이름이에요. 3.1운동 때에도 이게 대한제국으로 회복하자는 거냐. 아니면 조선왕조로 회복하자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제안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3.1운동으로 독립을 선언했으니 분명히 이렇게 이제 제헌헌법에 쓴 게 그거예요.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독립을 선포하고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썼어요. 3.1운동의 결과로 3.1운동으로 독립을 선언했으니 독립의 선언에 맞는 뭐랄까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국가 수립이고 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꾸 대한민국 임시정부만 이야기하는데 그건 현행 헌법에서 전문에서 좀 바꿔놨어요.
좀 저는 잘못 바꿨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사실은 국가 관리에서 더 중요한 문제가 정부 이전에 의회였어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도 같이 건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정원과 정부가 둘이 같이 건립되는데 굳이 정부만을 써놓는 것도 이제 의회 정치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가졌던 초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체제를 구상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을 좀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 1948년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임시정부 수립 당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 영토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라서 건국절이 될 수 없다 이런 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가지 다 문제입니다. 예. 이제 지금 현행 헌법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가 헌법 규정이 어떻게 되죠? 뭐 한반도와 그와 그 부속된 부서로 한다는 거죠. 한반도에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죠. 예, 그렇죠. 한국 정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 영토입니다. 예. 이거랑 같은 거예요. 정부는 국외에 수립되어 있지만 헌법 정신상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상으로 보자면 어쨌든 영토는 우리가 수복할 의무가 있다. 수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영구히 빼앗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북한이 70년째 북한 정권이 지금 그 북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반도를 일본 제국주의가 장악하고 있지만 그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 영토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실제로 인민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지는 못하지만 뭐 연통제라든가 그밖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의제의 형식을 갖췄었고요. 무엇보다도 교민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초기에는. 또 일부 행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인민의 문제들이 좀 이른바 건국절 논란과 좀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권의 문제죠. 만약에 이제 주권이 대한민국이 선언한 거거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 주권이 없었다고 친다면 한반도의 유일한 주권, 합법적인 주권은 일본의 주권밖에 안 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 시기에도 일본의 주권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의 그 여권을 쓰지 않거나 또는 일본의 주권을 거부하고 이제 독립운동에 나섰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일본의 주권, 당대 합법적인 주권에 거부한 이제 범죄자가 돼버리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합법적인 주권에 순종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국절 논란은 단순하게 누구 힘으로 독립을 했느냐, 정상적인 국가가 수립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헌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역사인식에 대한 합의선을 만들었느냐 이 점이 더 중요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49년도, 48년도 헌법을 제정하고 49년도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당시만 해도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강압적으로 불법적으로 한국의 영토를 강점하고 한국 인민을 지배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는 주권을 놓은 적도 없고 또 영토는 비록 빼앗겼지만 회복하려는 의지를 버린 적도 없다. 그걸 헌법 정신에 담았던 것이고 그랬기에 3.1절을 이제 국경일로 지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국경일이었어요. 3.1절은요. 건국절로서. 근데 교수님 아까 교수님이 인식과 팩트의 그 간극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 비용 이게 사실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논란을 벌일 테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논란을 벌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거죠. 이걸 좀 줄이려면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7월 14일이잖아요. 이게 어떤 날이에요?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무슨 독립을 승인하고 영토를 확보한 날도 정부를 수립한 날도 아니에요. 미국 13개 주 대표들이 모여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그 선언하고 나서 독립전쟁을 했고요. 독립전쟁에서 이겨서 최종적으로 정부를 수립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독립기념일이거든요. 선언한 날이. 우리가 똑같은 날이 13도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을 선언한 날이 3.1절이에요. 그럼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전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계속 3.1절을 기념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행히 이제 내년이 2019년 100주년이니까 이 기회에 좀 이런 좀 논란을 좀 잠재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자, 목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